꿈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의 꿈에 법이라는 용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그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려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도 미래를 만드는 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법과는 즐거운 경험. 저와 함께 하시죠.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정말 아주 훌륭한 명언들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이 모든 명언이 단 한 사람에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예, 월트 디즈니. 와. 월트 디즈니가 한 명언들인데요. 네. 한마디로 딱 통하죠? 믿고 꿈꾸고 도전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명언으로 좀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굳이 차이점을 따지면 꿈을 꾼다, 예. 안 꾼다. 동물에게 물어봤어요?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그건 좀 동물에게 죄송하게 됐어요. 예. 자, 월트 디즈니가요, 창립된 지 100주년이라고 해서 뭐 작년부터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려지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월트 디즈니 사실 전설의 시작은 미키마우스. 네. 미키마우스. 요즘 아이들도 미키마우스 너무 좋아하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 미키마우스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던.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전민기 팀장이 약간 저 오리를 닮았네. 도날드. 아, 그래?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소리가. 그다음에 뭐 곰돌이 푸도 있고. 네. 피노키오. 저는 좀 최신식입니다. 엘사. 오늘 또 엘사 같은. 그리고 엘사 같은 옷 입고 왔네요. 진짜 그러고 예,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였죠, 진짜. 자, 월트 디즈니처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나 네. 벌써 이뤘습니다. 뭐 어떤 거죠? 무슨 예. 소망이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기사를 좀 봤는데 제가 또 이제 반려견 그렇죠. 예, 홍씨 아빠로서 개고기 종식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이제 한때 반려견의 형으로서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난 1월 9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 하나 없이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이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법안이잖아요. 맞습니다. 무려 한 4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이제 개식용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개사육 농가에 사실 반발도 좀 컸고요. 이미 2년 전부터 정부가 동물단체하고 식물 개사육 농가 등과 합의를 위한 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을 했는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종식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가에 대한 보상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쟁점이 됐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법이 통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양측 다 뭐 여러모로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반려가족 1,5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한마디로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도살, 유통, 판매도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제 2월에 공포가 되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이나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바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미 개고기 식당이라든가 네.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금지가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영업의 자유라던가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들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생산돼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진짜 현재 뭐 관련 식당이라든지 뭐 개 사육 농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생계일 수 있으니까 네네. 업종 전환을 할 시간을 주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유예를 둔 것 같은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을 어기고 도살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육의 중식, 유통,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개 사육 농가나 개 식용 독축업자,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이제 법이 공포되고 나면은요 3개월 이내에 시설과 영업 내용을 담은 그런 운영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 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이 개고기 음식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여의도에서도 본 적이 있고 보상 방안이 이분들에게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업계가 그 3년 동안 보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 계획을 밝혔고요. 현재 그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이 1,600여 곳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용견을 사용하는 그 농장도 1,150여 곳. 이 농장에 있는 개만 하더라도 52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육견협회 입장은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주장대로라면 지금 보상비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시내 200곳이 넘는 개고기 식단만이라도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국회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21대 국회가 응답한 빅이슈 통과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 저희가 주목한 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살릴 기회가 뻔히 이렇게 뒤에 보니까 눈에 이제 훤히 보였던 사건들이 꽤 있어요. 죄송해요. 아동이 제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 딱 찾아와서 제가 수임료를 낼 테니 저를 변호해 주시오. 이럴 리는 이제 거의 전혀 없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동을 했을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네. 전문성이라는 무기와 감수성이라는 무기를 두 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얘기 꼭 합니다. 피해 아동한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주니까 나 잊지 말라. 꼭 합니다. 약자들의 변호를 위해서라면요, 없는 시간도 쪼개서 쓰는 열혈 변호사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계의 품격, 바로 이분이 보여주고 계시죠. 김영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야, 오늘 변호사님 고품격 두 분 모시고 네, 임주 맞네요. 변호사, 네. 우리 또 김영주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아동, 청소년, 또 성폭력, 행정, 가사 등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국선 보조인부터 다양한 곳에 또 자문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좀 주무실 시간은 있으세요? 예, 사실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조금 문제고요.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예. 예, 사실 없는 시간 쪼개진 않고 있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역시. 있는 시간 쪼개서.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이 이제 정말 설 연휴인데요.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데 설 전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법률 의뢰가 혹시 어떤 걸까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주로 이혼과 상속 문의가 많습니다. 아,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명절 때 정과 더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상담 건수를 보자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이혼이나 상속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상속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대로 하나씩 만났습니다. 싸우지 않고. 제 아들이 4대 독자거든요. 예. 3대 독자고. 우와. 싸울 사람이 없네 그냥.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려줄 게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명절 이후에 뭐 이혼이나 네. 상속 문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김영주 변호사님은 인권 변호사로 네. 예, 2020년에 정말 모두를 마음 아프게 네. 했던 이름 정인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과제이자 책임으로 떠올랐잖아요.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서 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나 피해 입은 청소년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관련돼서 각종 자문들이 들어올 때 자문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큰 아동 관련 이슈가 있거나 또는 뭐 제도, 뭐 법 이런 게 개정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응하는 일을 뭐 같은 변호사 모임 같은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 법률 지원 매뉴얼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인을 위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이 제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 딱 찾아와서 제가 수임료를 낼 테니 저를 변호해 주시오. 이럴 리는 이제 거의 전혀 없죠. 예. 제로.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변호사님들께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이제 접하거나 실제 다뤄보신 경험이 없어서 이 법률 지원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매뉴얼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침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 아동학대 법률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뭐 숟가락만 얹었고 그 전문 변호사님들이 워낙 잘하셔서 좋은 매뉴얼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사실 개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어려워서 이런 매뉴얼 작업 정말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작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이 나오게 된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응답하라 21대 국회가 응답한 통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우리들의 법이 주목한 법 주제는 이겁니다. 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정인이법입니다. 네, 이 정인이법을 모르시는 아마 국민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정인이 학대 사건이 터졌을 당시가 굉장히 좀 아직도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방송으로 접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에서 좀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그 우울함과 그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만 이 법이 이제 어쨌든 정인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간략하게 좀 사건을 정리를 해드리면 생후 7개월 무렵에 입양이 돼가서 271일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 사망을 했을 당시 심각한 장기 손상과 7군데 골절 등의 학대 정황이 있었고요. 여기에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정인 양의 부모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야, 정말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이 정인이 사건 처음 접하실 때 좀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사실 그 이제 방송 전에 그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매우 중한 사건인데 가볍게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지 하고 있을 때 이제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전문가였는데 제가 막 그 방송 앞에서 막 울고 그래가지고 막 숨도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감정적으로 정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급물살을 탄 것이 바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었고요. 핵심 내용을 우리 임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일명 정인이법은요, 202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에 벌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처벌을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정인이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꼭 3년이 되는 해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정인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었다. 네. 라는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22년에만 학대로 숨진 아동이 50명 정도 달했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지난 2018년에 비해서 한 78%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한 46,103건 정도, 이 중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7,971건이었습니다. 하네요. 너무 제가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까지 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법 개정 덕분에 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김 변호사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올라간 거죠. 국민들의 감수성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이것은 아동학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신고로만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건으로 비롯해서 이런 것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더 많이 인식됨으로써 결국 신고가 늘어나서 건수가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오히려 아동학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제 정인이법 이후로도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2021년에 개정된 정인이법 중에 몇 가지 핵심 내용을 팩트 체크해보고 이 아동학대 처벌의 현주소도 살펴보고 또 보완점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짚어주시죠. 네, 이 정의법의 첫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라입니다. 네, 이 법조항에 보면은요, 즉시 조사 착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분리조사와 이제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법 개정 전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참 이게 매우 속상한 부분인데요. 우리 아동학대 혹시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했을 때 바로 경찰이 와서 어떤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흐지부지 되거나 오히려 행위자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조마조마하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지적돼 왔었던 건데요. 이번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무조건 출동해서 이제 바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어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이제 어떤 조사하는 그런 분위기부터가 이미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출동을 하면 행위자 앞에서 아동에게 묻습니다. 너 아빠한테 맞았니? 아이고. 엄마한테 맞았니? 그러면 아동이 뭐라고 그럴까요? 눈치를 볼 것 같은데 네, 말해. 제대로 이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런 조사기법, 그러니까 이 분리조사가 사실은 기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았었던 거라 이 내용이 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응급조치라고 그래가지고 아동학대 사건이 현장에 가면 분리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뭐 이런저런 막 바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다른 사람을 뭐 이리 저리 옮기고 하려면 무슨 법원의 영장이라든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이 바로 가서 현장을 보고 아동을 어디에 뭐 시설에 갖다 놓는다던가 병원에 치료를 받게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여지가 좀 더 많아진 것이죠. 예. 저희가 한 번 더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를 목격했다. 그럼 신고는 112에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12로 하시죠. 사실상 112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하시면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출동을 할 때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출동을 하면은 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이 판단하는 것이 그렇죠. 바로 쉽지- 처음에 가서 그 상황을 뭐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예. 사실은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사실 이제 아동학대가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뭐라 비난하고 그러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광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인형 같은 걸 안고 책상 밑에서 울고 있다던가 이렇지 않아요. 예. 아. 현장에 가면 피해 아동들은 더 약간 뭐 집중력이 없고 좀 산만하달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마치 우리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면 울고 있어야 될 것 뭐 같은데 구석에 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막 더 난리 막 그러니까 피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오해하지 마실 거는 가령 아버지가 때렸다 했을 때 그 아버지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엄마에게서 벗어나서 빨리 분리해달라고 말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자라면서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 밑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 아동에게는 모든 세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당장 지금 결정하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아동들은 되게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피해를 입어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서 이제 이 아동이 특별히 무슨 대단한 막 외상을 입고 막 그렇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 아동이 진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행위자들이 또 많이 회유도 하고 거짓말도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현장 속에서 진실 탐지하는 게 사실 수사기관한테 힘든 일이죠. 아, 그렇군요. 상황 판단하기가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시간도 걸릴 것 같고.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빠른 분리 조치만 됐더라도 살 수 있었던 뭐 상황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대구에 입양아동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은비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그 남인순 의원님실에서 진상조사단 꾸려서 제가 같이 막 대구도 내려가고 했던 사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에 이 아동이 대구의 한 큰 병원 응급실에 이제 실려옵니다. 이유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걸로 쇼크가 와가지고 저나트륨. 예, 예.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물을 먹다 쇼크가 올 정도로 물을 먹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4살 이런 아기가 물을 그만큼 자기가 손으로 먹었을까요? 못 먹죠. 우리도 지금 먹으라 해도 못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와서 병원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 뭐 물론 외상도 있었죠. 눈치를 채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신고를 했으니까 왔죠. 와서 애가 이렇게 이제 누워 있잖아요. 쇼크로 이렇게 침대 시트 덮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보고는 그냥 갔어요. 네. 그냥 애 누워 있으니까 그냥. 보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를 퇴원했죠. 그리고 3개월 후에 결국은 뭐 화상, 멍 다 들고 결국 사인은 이제 이 머리에 큰 충격, 물론 이제 내리쳐서 뇌사로 결국은 사망했고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밝혀져서 재판까지 가서 그 양부, 양 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사망했고 징역 10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신고했을 때 이거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무슨 수로 아동이 자기 몸에 쇼크가 올 정도로 물을 마십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거를 그때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바로 분리를 했으면 그 두 번째 그 뇌사에 이를 정도의 그 머리에 충격을 당해서 이렇게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정말 너무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아, 네, 근데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진상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양부랑 친한 뭐 다른 의사가 뭐 그 병원에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냥 뭐 괜찮겠죠 뭐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것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화도 막 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막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실 그러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네네.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도 변호사님이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천안 여행 가방 아동학대 사건,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네, 이거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천안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행 가방 안에서 이제 그 작은 가방 안에 애를 계속 넣어놓으니까 이제 결국 질식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계모가 이제 이 9살 아이거든요. 근데 쇠막대기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이제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이미 갔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바로 즉시한 게 아니라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신고가 늦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모죠. 계모한테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아동이 특별히 불안해하지 않는데? 라고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아동에게 너 가족하고 떨어져 있을래? 집에 있을래?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아동이 집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집에 있어 라고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조사를 했고 이제 행위자가 심지어 인정을 했어요. 자기 아동학대 했다고. 근데 그 시기에 동시에 그 아동은 또 다른 데가 다쳐갖고 눈이랑 다 찢어져서 집에 있었던 상태인데 그 조사만 하고 아이 상태 조사를 또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그로부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여행 가방에서 예, 그렇게 된 거죠. 좀 속상합니다. 굉장히 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진짜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대처의 부분에 있어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동을 했을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네. 전문성이라는 무기와 감수성이라는 무기를 두 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정인이 사건에서 보시면 그 어린 선생님들 정인이 다리랑 배에 멍이 막 많이 들어오니까 신고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정인이 그 담당. 행위자 그 엄마가 오다리 교정하려고 마사지하다 멍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이것은 아동에 대한 어떤 조금만의 지식만 있어도 그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그렇게 상해를 줄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친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전문성의 문제라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천안 그 여행 가방 사건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집에 있고 싶어요 한다고 그래서 그래 집에 있어라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상태가 행위자에 의해서 이미 통제되거나 오히려 이쪽보다는 행위자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심을 하고 이 아동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 아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는가라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출동하면 왔다 갔다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보완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그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라서 응급조치 기간도 한 72시간에 상황에 따라 48시간 더 연장하게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 건가요? 현장에 갔더니 아동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급히 분리해야 된다 할 때 어떤 시설에 이제 아동을 일단 피신시켜 놓고 이런 과정들 이게 응급조치거든요. 이게 이제 절차도 있고 잠깐 될 일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응급조치 연장이 됐다고 하면 이제 5일 정도로 늘어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은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동보호기관 쉼터들 좀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2021년 8월에 그 보건복지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그 보완 방안에서 당시 이제 105곳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2025년에는 240곳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쉼터가 136곳. 그러니까 목표치에 지금 턱없이 모자란 걸로 조사가 됐고요. 게다가 이제 2022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에서 104명이 이 광역시도 기준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외에 쉼터에 입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예산도 그렇게 좀 넉넉히 책정이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제점은 나왔는데 지금 예산 문제군요, 결국. 예, 작년과 예산 별 차이 없고요. 사실 이제 쉼터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은 어떤 피해 아동은 트라우마가 매우 심해서 그냥 쉼터에 넣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빨리 재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냥 쉼터에 넣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떻든 학업은 또 계속 진행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개 아동에게 맞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거기까지는 참 갈 길이 먼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신고나 즉각 분리가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갈 곳이 있어야 뭐 즉각 분리를 하죠. 그 응급조치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뭐 어떻게 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나요? 어떻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대개 신고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정인 사건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가정에 놔두고 사례 관리를 계속 합니다. 계속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원가정에 분리하는 게 무조건 좋고 원가정에 있으면 나쁘고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이제 어떻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이제 아동의 그 성장의 요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은 유엔에서도 이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입니다. 분리할 사안을 정확히 구별해내서 분리하고 분리하지 않을 거면 원가정에 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가정은 아동학대 신고되기 전에 원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과 감시와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이 있어서 달라진 원가정에서 아이를 사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겠죠. 즉시 분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즉시 분리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아라. 네. 라는 것을 또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팩트 체크 해볼까요? 네, 21대 국회가 응답한 아동학대 처벌법.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아동학대는 살인이다. 지난 2021년 두 번째로 개정된 정인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임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개정 이전에는요, 법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이제 아동을 사막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다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성법상 살인죄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해서 일반 형법에서 규정된 살인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아동학대 살해죄는 한마디로 더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법 개정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이제 법리적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살인죄랑 뭐가 다르냐, 아니면 갑자기 또 치사죄가 있는데 왜 이 죄를 또 신설하느냐. 그리고 형량을 높이는 거는 오히려 은폐를 뭐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동학대를 하다 결국은 살해까지 이제 살해하겠다는 생각까지 마음 먹고 죽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동학대 살인죄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어떤 그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의성의 입증 문제는 남아 있거든요, 변호사님. 네. 이 부분 여전히 좀 쉽지만은 않은 문제죠. 사실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뭐 100명 중에 99, 100명 다 훈육하려다 그랬다. 네, 교육하려다 그랬다.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이제 그 진술이나 이런 것만으로 고의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개는 이제 어떤 행위를 봅니다. 최근에 그 아기에게 이불을 이제 얹어서 질식해서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 1심에서는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고 2심에서는 살해 고의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행위로도 이게 규범적으로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판결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큰 사건이 되기 전에 막아야 될 텐데 미수로 끝나거나 상습 학대인 경우에도 네. 이 처벌이 좀 심해질까요? 이제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조문이 없었는데 지금 법무부가 마련해가지고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곧 발의돼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도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상습은 기존에 이제 법에 있었습니다. 2분의 1 가중하기 때문에요. 예, 뭐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해외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형량이 좀 약하다라고 들었는데 해외는 어떤 처벌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세계 법제정보센터 자료를 보니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서 15세 미만 아동을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30년 정도를 처벌하게 되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살인했다, 이거는 무기징역까지. 예, 그리고 아동에게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2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 비하면은 참 세네요. 네. 그러게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은 확실히 뭐 조사라든지 이런 시스템 아무래도 해외가 더 잘 좀 갖춰져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상담원이 경찰서에 아예 상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동학대 긴급 전화가 있다던가 24시간 콜센터
핫라인, 그다음에 뭐 여러 협업 시스템. 제가 영국에 가서 보니까 아동이 직접 밤이고 낮이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아동들만의 연락을 받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단체나 프로그램이 이미 있더라고요. 네, 이 아동학대 처벌법을 통해서 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가 되었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도 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뒤늦게 자꾸 대책이 마련되는 점은 좀 참 아쉬운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아동학대 법제는 사실 저희끼리 얘기로는 아동의 피를 먹고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오늘 특히 강조해서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이 정인이 사건이 이제 그 아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크게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바로 개정안이 막 나와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법 개정이 됩니다. 저 이렇게 법 개정이 빨리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늘 좀 일련의 사례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한 가지 이슈가 생기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라는 그 범죄 속에는 다른 범죄와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아동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렀나, 이렇게 끔찍하도록 우리 왜 아무도 몰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고 냉정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대책이 나와야 이게 말이 맞거든요. 영국에서는 이제 2000년에 그 클린비라는 그런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각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조사만 했습니다. 조사하고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클린비 보고서를 냈고 그걸 토대로 아동보호 프로그램이랑 아동학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2년을 연구해도 모자른 게 사실 아동이거든요. 김상희 의원께서 이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하셨어요. 이제 이 법의 내용이 진상조사라도 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 이런 내용이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꼼꼼히 이제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이 법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루해 보이더라도 꼼꼼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뭐 찾아다니면서 뭐 이야기들도 듣고 그런 속에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라는 참 직업의 특성상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 논리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감정은 이 심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막 울고불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얘기 꼭 합니다. 피해 아동한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주니까 나 잊지 말라. 꼭 합니다. 아우 얼마나 진짜 유일하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부모인데 부모로부터 그런 상황이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힘이 정말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동학대 사건을 그럼 변호를 하신다면 거의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뭐 해바라기 센터 이런 데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조사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3살 애기였는데 못 앉아 있어갖고 제가 업고 조사한 적도 있어요. 한 몇 시간 조사한 적도 있고요. 가해자나 행위자들한테 뭐 욕먹고 전화 받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일상입니다. 자, 오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기리 씨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그 보육원을 종종 가거든요. 애들이랑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부모로부터의 아픔들을 많이 겪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심각성도 느꼈고 무엇보다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이 네. 또 세상에 또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 든든하기도 했고 종종 찾아뵙고 좀 이렇게 많이 여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의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어른이 주변 아이들에 대한 좀 세심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는 바로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법으로 처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마음이 다친 이 아동들의 이 마음을
또 보듬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우리 어른들이 꼭 마련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하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 정인이법 만들어진 지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혹시 또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앞으로 남은 과제 또 이 국회 방송 오셨으니까 시원하게 국회가 앞으로 좀 나가야 할 입법 방향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사실 이 부분 제가 좀 써왔습니다. 사실 아동 관련 법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예. 지금 우리 법 체계 전반적으로 지금 아동에 대한 부분은 이른바 냉정한 우리 도그마라고 하죠. 이 법적 그냥 논리적인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어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아동이 몰려다니면서 뭐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이런 캠페인 없잖아요. 아동들이 모여서 시민단체 못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좀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짝 이슈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불러주시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훈육이란 이름으로 절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소와 행복을 지키는데 우리 김영주 변호사님이 앞장서고 계셔서 역시나 한 번 더 좀 믿음직스럽고 듬직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뭐 그런 날 없으셨어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진짜 뭐 하나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막 계속 꼬이고 뭐 이런 날들. 예, 뭐 방송하다 보니까 생방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접촉 사고가 나요. 진짜로. 네. 근데 그날따라 막 눈이 오고 해가지고 처리가 늦어져. 그래도 생방이 늦어. 예.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 하차 통보까지 받게 돼. 이거는 그냥 최악이네. 연달아서 최악인 상황을 한번 겪었대요. 야, 그건 너무 들은 순간 너무 끔찍한데요. 비 오는 날이었어. 네. 전면 주차를 잘 못해요. 앞으로 들어가는 거. 네네. 그거 어렵지.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요. 후진 주차가 쉬워. 오른쪽 부딪혔어요. 예. 으아. 왼쪽으로 바로. 어, 왼쪽 차도 부딪혔죠. 어머, 너무 좁았었나 봐요. 비가 오니까 또 확보가 안 네, 됐고. 요런 조금 약간 불운들이 겹치면 까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차 통보 받았는데 그날 전민기 팀장한테 아유 뭐 오리 닮았어. 귀엽네 오늘따라. 아이 귀여워. 뭐 이러고 이제 바로 그냥 구리로 쪼아버리죠. 우리로 좀.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확실히 좀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 황당함을 넘어서 이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또한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어라? 아니, 누가 이렇게 막대 먹기 차를 세워놓은 거야? 에? 전화는 또 왜 안 받는 거야? 늦었는데 미치겠네. 나 배 완전 부르다. 이 집 삼겹살 진짜 맛있네. 아유, 괜찮았어?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자기 뱃속의 장군이를 위해서. 아유, 장군이가 3인분 뚝딱한 거지. 우리 또 오자. 그래, 그럼. 내일도 모레도 오자고. 거기 여보세요? 이 차 주인이세요? 아니 그 전화도 안 받고 지금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좀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밥 잘 먹고 한참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놈이 이거 버럭질이야. 우리 애기 놀란다고 지금 무슨 일 생기면 뭐 이거 책임질 거야? 아니, 어머, 경우 진짜 없다. 생긴 건 곱상하게 잘생겨가지고. 뭐라고? 당신 뭔데 나한테 지금 사과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왜 곱상하게 생겼어? 왜 이러세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무식해? 뭐 무식? 너 지금 나한테 무식이라는 말을 감히 썼냐? 팍팍팍팍 뱃속에 아가 듣는데 무식이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팍팍팍팍.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기 살려. 나 지금 잡았어? 그렇다면 나는 발을 써야겠지? 팍팍팍. 띡띡띡띡. 경찰이죠?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밀어. 이놈의 자식이. 팍팍팍. 두 번 중에 누가 먼저 찼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멱살 잡고 욕하고 그냥 다짜고짜 때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아내 뱃속에 아가 있는데 우리 아내를 막 밀고 막 그래가지고 밀었습니까? 밀었다니까 지금 애기가 어머. 아니 언제 제가 밀었어요? 말을 만드시네. 아니 그러니까 좀 밀쳐진 것 같기도 하고 민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막 밀기도 하고 막 팔도 잡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이 곱상하게 생긴 양반이니까 팔도 잡고 밀었습니까? 아니 그럼 어째요? 아니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제가 막은 거예요. 하하, 이런 경우 경험상 쌍방폭행인데. 뭐라고요? 쌍방? 아니 한 대 치지를 못했는데 뭔 쌍방 폭행이에요? 아, 이런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쌍방폭행이니까 적당히 합의하시죠. 아니면은 저 법원으로 가시든가요. 아이고. 자, 이런 상황으로 속이 터지는 거는 둘 중에 아무래도 곱상남이 제가 속이 터지죠. 여기서. 속이 터지겠죠. 네. 근데 그 상황의 설정을 보니까 네. 아내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연 속에서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주차 시비 때문에 한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 근데 남성이 보디빌더였어요. 몸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맞아요. 사건인지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워낙 이런 주차 시비 폭행이 안타깝게도 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남성 보디빌더 이 폭행 사건 정황을 좀 내용에 좀 넣은 것이고요. 실제 사건은 서울 중랑구에 사는 A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2023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자신의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네. 요구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무단 주차한 차주 B 씨에게 멱살을 잡혔고 네. 결국 폭행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A 씨가 그 와중에도 이 쌍방 폭행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맞아라라는 조언을 떠올리면서 어. 그냥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설마 이 사연처럼 쌍방폭행으로 결혼이 났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럼 법정에서 다투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양쪽 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밀친 거 말고는 계속 다 맞은 거잖아요. 예, 이거 억울할 수 있는데 이거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사건은 이 앞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 보디빌더 사건과는 또 좀 다른 사건인데요. 원래 단순 폭행죄는 이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폭행으로 시비가 붙게 되면 서로 그럼 처벌하지 말자 하고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쌍방폭행이라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고 좀 밀쳐내고 그렇죠. 이 정도는 이건 자기 방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쌍방폭행이라는 게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이 말씀해주신 그 정당방위까지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사실 쌍방폭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 정당방위를 좀 좁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어요. 제가 때리려고 하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한거불능하게 잡아두는 것 정도만 이제 정당방위로 보통 인정이 되다 보니까 좀 격하게 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 규정, 이게 어떻게 돼 있길래 인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당방위는요, 형법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범죄자의 체격, 위협의 강도, 뭐 무기 종류, 실제 주변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엔 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결국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왜 합의를 했는지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법 조항만으로는 판단이 힘들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그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방어 행위여야 된다. 네. 그리고 도발하지 않아야 된다. 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8가지 기준인데 좀 팍팍하죠. 네네. 예.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칼로 위협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 조항대로 가면 잠시만요.
칼을 앞에 두고 8가지를 지금 세어보는 그런 그러니까. 마치 개그적인 상황까지 떠오를 네, 정도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도둑이 집에 침입한 거예요. 네. 이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서 발로 차고 이제 빨래 건조대로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예. 도둑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을 것 같으세요? 아, 제가 이게 얼핏 기억이 났는데 그 태권도를 좀 배우셨던 분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둑을 좀 때려 잡은 건데 네. 뇌사 상태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도둑인데. 네, 그렇죠. 정당방위까지가 인정이 되지 못했고 집 주인에게 이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 물론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자가 내 집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 현장에 CCTV가 없거나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없다면은 상대방이 맞지 않고도 나도 맞았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증거와 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영화 베테랑이 생각나네요. 그죠? 거의 마지막쯤에 황정민 씨가 처음에는 한참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맞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CCTV의 위치도 확인하고 그러다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이제 막 호쾌한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뭐 맞더라도 CCTV가 있는 데서 맞아. 아이고. 뭐 이런 참 우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김기리 씨가 오늘 사건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이거 굉장히 좀 막중한 임무네요 매번. 네, 하지만 해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일단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라. 그래 피하자. 혹시 한 대 맞았다. 어. 자존심을 한 번 더 버리고 한 대만 맞고 피해라. 그렇죠. 일단은 피하자. 어떻습니까, 임 변호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밌게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예. 이러다 보면 누군가의 어려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어려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자꾸 피하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적어도 나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 정도는 우리가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 변호사님 같은 목소리가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정당방위 규정을 좀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입법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12월 28일에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의 합리적 기준 제시가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좀 가늠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당방위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검토가 좀 필요하자,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당방위라는 게 또 너무 과하게 인정을 해주면 분명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묻지마 범죄들이 너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까지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를 최대한 지키고 보호할 법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